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제안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안한 이유는요, 이제 18대 대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 이 헌정사에 선거 부정이 교묘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테크닉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좀 정리하고 다시는 이 선거나 개표 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18대 대선에서 93개 개표소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것을 시인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투표소는 전국에 한 13,50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표소는 한 252개.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지금 밝혀졌다시피 개표 선언하기 전에 지금 개표 방송이 진행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이게 아주 뭐 대다수였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개표 현장에서 개표 결과가 나오면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집계표를 정리하고 마지막 전부 도장을 찍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장이 2개가 이렇게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의해서 전부 찍혀버리는 이런 사례. 이건 목포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18대 대선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19가 있게 됐고, 박정희 시대는 토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긴조를 발동해서 뭐 선거를 거의 공포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 영남의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반세기를 지금 집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부정선거도 굉장히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저 사람들이 뺏겨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누려왔던 그 어떤 특권, 그야말로 권력의 꿀맛,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느껴보지 못했다가 뺏겨보니까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정권을 놓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새누리당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은 장기 집권 플랜을 만들고 원세훈이를 국정원장으로 앉혀서 총리시대 민간인 사찰부터 그 다음에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 사령부 만들고 그리고 직접 원장이 모든 사회 동력들을 당시의 집권 여당인 이명박 정부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18대 대선이 그야말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게 된 것이죠. 뭐 새누리당이 사실은 10월단을 운영해서 부정선거했다는 거,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국정을 비롯해서 경찰청, 보훈처, 행자부 등등 국가기관 7개 권력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내란을 주는 일이죠. 국기문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교묘하게 잡은 찬탈해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직접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영구집권의 그 음모를 반드시 깰 수 있으려면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투표를 해도 개표에서 가져가 버린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바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적 염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실현되려면 이 정권 개최가 자주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이 반통일 세력들이 집권하지만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은 반통일 세력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손을 보려고 했던 게 통일부 해체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반통일적인 그런 사고, 그런 기저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개표 조작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을 한다면 이것은 통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이 법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안하신 이유가 참 굉장히 뜻이 깊으시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 주요 내용들이 뭔지 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요 내용을 개정안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자. 지금 이 선거 과정, 이걸 보면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가 되면 그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을 하잖아요. 개표소에서 이송하는 과정에 과거에 보면 엄청난 부정이 있었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개함을 해서 몰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이 부정 사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제도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소에 투표함이 80% 이상 도착이 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서 투표함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표 선언과 동시에 투표함을 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오죠. 그럼 개표 종사원들이 그걸 전부 가지런히 일단 정리를 해서 총 몇 장인지 헤아리고, 그 뒤에 이제 후보자별로 투표를 분류해서 나중에 숫자 헤아리고 검표하는 이 시스템인데, 지금은 갖다가 무조건 기계로 돌려버리잖아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구라파 쪽에 보면요, 세계 선진 국가들이 가장 손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전자 개표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만큼은 정확히 수개표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선진국이 대부분 다 지금 개표를 수개표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투개표 제도가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았어요. 과거에 보면 환표 사건도 있고, 투표함 바꿔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제 고향 남원에서는요, 자유당 때 투표함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이 정말 이렇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 IT 분야가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확한 개표,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이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주요 내용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그렇죠. 네. 이제 법안을 발의하시려면은 최소 이제 10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신 의원님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9분이 참여했고요. 네. 정의당에서 1분이 참여했어요. 저희 당에서는 지금 신정은, 임수경, 또 이하경, 김성남,
박수현, 윤후덕, 그 다음에 유대훈, 이원호 의원,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정진우 의원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신 의원님들이시네요. 그 발의 과정에서 서명을 뭐 이렇게 새로 받는 이런 수고를 또 더 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입법 발의하시는 그 과정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 지금 수개표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계신 의원들도 계시지만 18대 대선에 대해서 정말 이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해줘야 될 우리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쩌면 그렇게 모두 다 함구하고 모른 체하고 이것을 외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러이런 법이니 같이 좀 공동 발의해달라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의원들로 하여금 이제 발의 조건은 돼 있는데 거기에 두 분이 더 추가되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진당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명령이 나버렸는데 시점으로 난 그 통진당이 해산 결정이 된 이후에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서명한 의원들은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받은 거죠. 네. 그 선거법은 사실은 이제 그 누리이기 때문에 여야 그 의원들께서 이제 합의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재 지금 이 법안에 대한 분위기나 또 이제 저희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표제 수개표 이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개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이 모든 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의안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그것을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11일 날 행자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 위원회에 접수된 정식 개정안으로 접수가 돼서 그 법을 축조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 지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자위원회에 이 법안 개정 소위원회로 지금 회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소위에서 심사가 완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또 의결을 하고 의결이 되면 다시 법사위로 가서 이제 자우 수정이나 법리적 검토를 끝내서 이제 본회의로 올라오는데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이견이 있으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의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견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모든 법은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행자위원회 계류가 돼 있으니까 우리 행자위원회는 이제 지금 여기 법안에 직접 서명했던 유대훈 의원도 계시고 또 이 법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정청래 의원도 계시고 또 진선미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당의 입장, 제가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로 잘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의원님들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제안 설명을 하고 대개 그냥 관례상 제안 설명을 하면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회장이 참석을 해서 했던 거죠. 의원님들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뭐 그거야.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에 붙여지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감론을박이 있게 되고 또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투표소에서 수개표 이 법안이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입법 여부를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할 수 있는 댓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강성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에 대해서 무려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9,653건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난 1월 9일 하루에 8,400여 건의 댓글이 아주 융단 댓글이 달렸는데 그 국회 입법 관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법안에서는 전혀 이렇게 정말 찾아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치 이게 이 댓글이 그 훈련을 받은 큰 조직이 무슨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댓글을 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도 얘기도 들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저희들이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켜보면서 우리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지금 의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정원을 포함한 민관군이 총동원되어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부정선거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돼서 재판까지도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입법권까지 이렇게 댓글로 침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도 하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후의 진행 상황까지 이걸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회에 그 법안에 대해서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일단 입법 예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이런 내용으로 법안에 대한 그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것은 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의당 해야 되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법을 제정했거나 개정안을 냈을 때 이 국회 사무처가 입법 여부를 한단 말이죠. 이때 댓글이 거의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에 바쁜 국민들이 언제 국회 홈피를 들어가가지고 무슨 법안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 그걸 어떻게 검색을 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른 법안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제가 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바대로 거의 그냥 뭐 며칠 사이에 그냥 한 만여 건이 그냥 그것도 그냥 막 계속 반대해요. 댓글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제가 이 보니까 참 한심해요. 자라보고 놀란 토끼가 솥공 보고 놀란다고. 무언가는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집권 세력들, 권력을 찬탈했던 세력들, 이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는 이제 기관인 이제 국정원이 뭐 개입했을 가능성, 그런 개연성도 있는 거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 뭐 그렇게 했을 개연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그 사회 흐름을 봤을 때 이건 일배의 소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 일배는 과연 어떤 세력이냐? 아시다시피 일배의 본부가 경북 대구에 있고 새누리당 당사와 같은 건물에 있고 새누리당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말씀이죠. 일배의 전신은 뉴라이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배 속에 새누리당이 있고
일비 속에 이 정권을 찬탈했던 그런 그 음모 세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은 지금 관심조차, 이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냥 2, 3일 사이에 만약에 그냥 집단적으로 뭐 반대하는 댓글을 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견들이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정말 이것을 보면서요, 이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수구 보수 세력들, 지금 새누리당 정권, 여기에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우리 야당, 정말 대비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조치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한순간, 제가 그걸 보도자료를 내서 이제 언론에 좀 약간 보도가 됐는데, 이제 자칫했다가는 큰 벌집을 건드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딱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컷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말 집요하게 계획된 어느 사령탑에서 오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는 뭐 확전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더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확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는데 응제는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작전상 미스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알아보지 않더라도 국민 누구나 다 거기에 찬반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들, 국가기관이 동원된 이런 댓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면서 또 이번에 이런 국민이 요구하는 지금도 투표소 수개표 입법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왕에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기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2년이 넘도록 열지 않는 그걸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신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대법원 그쪽에서 행정처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또 그 외에 추가로 더 진행된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요.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법원의 관계자, 사법부의 수장들을 불러서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대법원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4년 11월 13일 날 그날 대법원 예산 심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 문제는 걸어놓지 않고 18대 대선에 대해서 제 모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가지고 좀 추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18대 대선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이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었다. 이렇게 지금 압축이 되잖아요. 새누리당이 일단은 선거 부정을 했고요. 그 결과 시발단을 운영했던 윤 목사가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금 선고 받아서 유죄 판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정원, 경찰청, 보훈처 등등 7개 기관이 선거에 깊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죽어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찰청장도 무죄 판결을 했고요. 국정원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잖아요. 그나마 정말 사법부 고등법원에서 원세훈을 법적으로 구속시켰던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 아주 법에서 지금 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야말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개표 조작이었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영등포부터 뭐 이 저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저 목포에서까지도 아직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하지 않았는데 개표 결과가 지금 방송에 지금 개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건 명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다. 별도의 서버를 운영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사전에 입력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51.6%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완전 속였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당시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당시 문재인 후보와 TV토론 때 댓글력 김하영, 이것을 성범죄자들이 감금을 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박근혜 후보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이것이 선거법 위반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월 5일 날 민소가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는 특히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에서 판결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도 거기서 다 심리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만 심리조치 않고 있어요. 6개월 이내에 모든 심리를 끝내서 판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했던 2014년 11월 13일 현재 23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심리조차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대법원 행정처장께 추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을 대죠. 형사사건과 같이 지금 맞물려 가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면 민사사건도 심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해서 지금 6개월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대법원 자체가 지금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법기강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때가 돼서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는데, 지금도 오리무중이에요.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배포가 없어요. 왜?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야당이 지금 얘기 못하는 이유도 대선 불복이냐, 이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이 딱 실권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하에서 대법원에서 이걸 건들 수 있겠습니까? 못 건든 거죠. 참 대단히 국제적으로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미 사망된 지 오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대법원 행정처장이나 이렇게 해서 뭐 더 이렇게 추가적인 답변이 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저거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위안에도 틀려도, 예. 그것도 제가 그날 넘겨서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지난해 9월달에 이 수개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그때 함께 국회에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다 끝냈고,
그래서 지금 지난해 12월 29일 날 법안을 내놓았고,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역사의 사초인데 국회에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밖에서 여러 가지 그 큰 개표 부정에 대해서 어떤 작업들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것은 우리 역사의 사초인 국회 회의록에다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당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줄 좀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전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건드리면 더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밖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심지어 대구에서까지 대전, 광주 이런 쪽에서 박근혜 퇴진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삐라까지 지금 계속 살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 대통령 선거의 부정, 조작,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퇴진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경찰 한 사람도 와서 제지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가. 야,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태생적 한계, 소위 말하면 정당성이 없는, 정통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정부를 꾸려가기 때문에 일관되게 아예 그냥 무시하고 모르쇠로 지금 대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불법 집회로 연행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고 지금 계속 거리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뭐 집시법 위반이다, 여러 가지로 올검해서 손을 댈 수도 있는데 일치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건들면 건들수록 더 화근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더 불릴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이걸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놓자니 무겁고 그냥 놔버리자니 깨져버릴 것 같고 이런 그 상황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제를 삼고 국회에서 거론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하는 그 태도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언제부턴가 좌우지간 우리 지금 야당, 여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태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결국 소외받고 안중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하는 진정한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의원님, 사실은 국민이 요구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거든요. 법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니, 재판을 신청을 했으면 그 당연히 사법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출범했던 과정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지금 굉장히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베가 동시에 그냥 이 반대 댓글을 달다도 딱 멈춘 거나, 또 계속 전국적으로 지금 큰 도시에서 다 박근혜 퇴진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일체 모르는 채 하고 아예 그냥 타치를 않고 있는 것, 이런 자체가 결국은 법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법치국가가, 그러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지금요, 이 선거 소송을 하면요, 이 대통령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몇 분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또 어제 보석으로 또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말고 또 다른 또 분들께서도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 같이 전국적으로 각 선관위마다 다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전부 기각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법이 좀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그런데 다른 법은 다 적용을 해서 법치를 준수해요. 준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만 안 해요. 그건 왜 그러겠는가? 이건 뭐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2012년 1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 앞에 선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1년 10월 26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 선거. 네. 기억하십니까? 네. 한명숙 후보, 당시에 새누리당의 누구였죠? 오세훈. 네.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세 분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오세훈, 민주당의 한명숙, 그 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네, 맞습니다. 당시 노회찬 후보가요, 한 15만 표, 이렇게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씨가 당선됐는데 차점자인 한명숙 후보가 2만 5천 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회찬 후보가 굉장히 그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게 부정선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서울 시내 각 구청별로 선거 단위별로 전부 투표 종료하고 개표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강동, 강남, 서초, 영등포, 용산, 여기는 새벽 1시 될 때까지도 투표함을 하나도 안 갔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아니, 거기는 뭐 미국이에요? 같은 서울에 같은 시각에 투표를 해서 같은 시각에 투표 종료가 돼서 투표함이 전부 개표소로 이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몇 개 지역,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지역에서만 개표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1시쯤 됐을 때 그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거의 당선된다라고 그렇게 다 보도도 그렇게 됐고 당에서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머지 이 투표구에서 개표를 하면서 역전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것이 부정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19대 총선 2012년 4월 11일 날 19대 총선 때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종료 시각이 됐던 6시에 말하자면 각 방송사가 이 출구조사한 걸 가지고 지역별로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출구조사 때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94석이 유력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85석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9석이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경합지역이 60개 지역으로 나옵니다. 60개. 그런데 결국 개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 이거 보니까 새누리당이 127석이에요. 아까 60석 경합지역에서 42석이 새누리당 우세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다수당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도요, 영남이나 호남이나 지역색이 강한 곳, 이런 곳은 부정 안 합니다. 해봐야 안 되니까. 그러나 아주 첨예하게 경합을 심하게 하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 강원도 지역, 여기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유있게 저는 놔뒀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경합지역 60개 지역에서 새누리당 42개 당선을 시켰던 이 과정, 이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뭐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전제할 때 이 지금 오늘날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 플랜이 얼마나 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 현재 확증은 없지만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지금 이 18대 대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유일하게 제 지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제 지역인 남원시, 순창군, 저를 선출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제가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바로 이건 제18대 대통령 선거부정 강력히 추궁해서 이 대법원 행정처장과 일문일답을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실었어요. 네, 이건 자부 수정 없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촘촘히 다 읽어보십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읽어보셔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후에 모든 이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만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8대 대통령 선거, 이건 부정선거였고 조작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제가 엊그저께도 지금 남원 순창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정국을 정확히 판단하고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과 또 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에서 한 거죠. 주민들께서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의정보고서를 거의 한 6만 부 제작을 했습니다. 남원시 순창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각 가정으로 전부 우편 배송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발소, 목욕탕, 미장원, 부동산,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 소위 말하면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는 대구로 다 보내드리니까 가게로는 이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게로 또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론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죠. 진실은 알려야 되는 거고, 진실은 언젠가 알려져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시민단체나 지금 이 진실을 외치고 있는 분들이 강동원 의원님을 좋아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냐 그걸 자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억지 꼼수 궤변의 주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국민이 선택한 대선이라면 그 불복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불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거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부정을 밝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요구하는 것이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한마디 말씀드리고 좀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로 선거 쿠데타에 의해서 가짜 권력이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진상규명을 통해서 처벌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불복이라고 자꾸 그를 국민들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하고 새누리당에서 이런 하신 말씀하고 앞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왜 강력하게 새정치연합은 피해자인데 사실은요. 대선 부정선거에서
왜 강력하게 추궁을 안 하시는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요, 지금 야당에 대한 그 신뢰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야당이 정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너무 무기력하다. 전투력도 없고, 절박감도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야당 같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야당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정말 무섭죠. 준엄한 지금 질타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결국은 이 18대 대선 문제를 가지고 걸어놓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지금 저들이 짜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게요. 우리 사회 모든 각 분야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자방,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가의 모든 이 시스템을 망가뜨렸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국정원부터 전부 권력기관들이 이 좌우지간 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공무원사회, 공직사회, 고위공직자들을 지역별로 잘 안배를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놨던 것도 호남 지역 사람들은 호남 출신들은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다 뽑아내버렸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들만의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자꾸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니까 이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하고 가까우니까 못 믿겠어. 그래서 전부 이제 뽑아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가 권력기관을 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 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또 한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편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보수 언론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뭐 조금만 야당에서 언급을 하고 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아주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응당 폭격해버리잖아요. 제가 이 법안을 내니까 강동원 제가 작년 11월 13일 날 국회에서 이 발언을 하니까 또 대선 불복이냐 그렇게 또 기사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오다가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일체 다른 언론에서는 쓰질 않고 딱 한 언론사에서 또 대선 불복이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그나마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매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칙을 쳐서 정말 정신 차리게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모아진 힘을 가지고 이 잘못된 이 국가 시스템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죠. 지금 이명박이가 사자방 이거 가지고 지금 이 국가의 혈세를 이렇게 탕진했다. 이것은 사실상 세금에 걷어들이면 되는 거고 또 쓰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은요, 이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정권 교체를 해서 완전히 뒤엎어 놓기 전에는 어려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나 또 야당이 왜 저런 정말 오합지졸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야당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 육시방쟁을 통해서 또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도 고통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도.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과거의 민주당이죠. 지금 새정치연합. 이쪽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소위 말하면 배가 고파 있는 거지. 그런데 집권하는 동안에 딱 보니까 이게 권력의 맛을 보게 되는 거고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는 거고 거기에도 지금 계속 안 주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당의 실태가 저는 그렇다고 좀 진단을 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한번 보십시오. 박정희가 1961년도에 쿠데타를 해서 김영삼 집권 때까지 그야말로 영남에서 37년 7개월을 집권을 해요. 이건 일제 36년보다도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36년보다도 긴 세월인 37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누려오면서도 그 꿀맛을 계속 누려오면서도 그 고마움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10년 동안 이 민주정부에게 이제 정권을 뺏겨놓고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누려봤던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던가,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 꿀맛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죽어도 자고만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사생 결단하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 집권 플랜을 만들어서 온갖 국가 시스템을 장기 집권에 다 맞춰놓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봐요. 우리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도 집권 시절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절을 지금도 그대로 체질적으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보세요. 여야가 어떤 쟁점이 있을 때 부딪히면서 타협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사실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량을 베풀어야 됩니다. 오히려 야당에게. 타협할 때 뭔가 기브앤테이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 받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100% 자기 욕심들 차리잖아요. 집요합니다. 그 집요함이 새누리당이 야당처럼 한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여당처럼 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해가는지. 그 의원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제를 해줘야 될 그 세력들이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도 국민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요구사항을 제가 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대선 불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 불복을 해달라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하고 또 의원님하고 나눈 이런 말씀들이 진짜 새정치 민주연합 등 그 야권에서 정말로 새로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당에서 지금 그동안에 어떤 그 전략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18대 대선에 대해서 뭔가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좀 답답하고 의아한 대목인데 예를 들면 이 전자 개표기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설마 전자 개표를 하는데 뭐 기계가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 부정이 있을 수 과거에 그랬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기계가 하는 것을 큰 부정이 있었겠느냐라고 오히려 쉽게 좀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간과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국의 그 사례를 보면요. 특히 독일이나 불란서 이런 쪽 보면 가장 부정
개표하기 쉬운, 조작하기 쉬운 게 전자개표다.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